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신 외교 안보 이야기 최강입니다. 오늘은 우리 연구원에서 동남아와 오세아니아주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현 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박사님 한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현입니다. 최신 안보에는 처음 제가 얼굴을 비추는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현 박사 얼굴이 작다 보니까 카메라가 잘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데 사실 제 얼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보다도 얼마 전 태국에서 총선이 있었죠. 예. 이 총선이 태국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국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왕정, 네. 이펀군주제 비슷한 왕정이 있었고, 태국 하게 되면 역시 또 휴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파타야도 있고 뭐 푸켓 해가지고 굉장히 그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 근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드는 생각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태국 하게 되면 구테타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다. 예, 맞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1932년에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쿠데타 이후에 뭐 세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네. 적게는 18번, 많게는 22번까지 지금까지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의 한 7, 8년에 한 번씩 일어났다는 건데요. 뭐 계산하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참 경이로운 게, 그렇게 구테타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라 전체는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는 것 같아요. 그 태국 특유의 정치 체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정점에 왕이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고위 관료들하고 군부 사이에서 권력을 서로 잡기 위한 쿠데타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네. 근데 이 쿠데타가 일어나도 사실상 일반 시민들의 삶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 국왕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국왕의 역할이 태국에서는 절대적입니다. 태국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왕이 어떤 존재인가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 태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당에도 그렇고 개인 집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택시에도 국왕 사진이 안 걸려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일반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입헌군주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왕이 국민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데, 그렇죠. 태국의 네. 경우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추인한다든지,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성공한 쿠데타도 취소해버리는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 총선의 결과에서도 상당히 국왕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이번 쿠데타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입헌군주제, 왕에 대한 그 왕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순한 이분법적인 계산인지 모르겠지만은 한쪽은 좀 국왕에 좀 더 친한 쪽, 그 반대편은 국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국왕에 대해서 암암리에 도전했던 탁신이라는 전 총리를 지지하는 쪽, 이렇게 두 개의 큰 정치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국왕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 또 어느 쪽이 국왕을 지지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치적인 그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국 국내 정치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좀 우리가 태국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태국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태국이 참전 16개국 가운데 하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국을 빼놓고는 거의 마지막까지 그 유엔군 사령부의 대표단을 파견했던 국가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태국과의 관계, 단지 그런 안보뿐만 아니라 뭐 통상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하고 태국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관계를 보면은 작년이죠. 2018년에 한국 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10개 국가, 11개 국가 중에서 필리핀이 가장 오래됐고요. 그렇죠. 수교 관계가. 그 다음으로 태국이 오래됐고요. 두 번째로 오래된 수교 국가고, 태국도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군사 동맹국이고, 그렇죠. 한국이랑 같은 상황이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한국 전쟁 때 태국이 한국에 참전을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됐을 거고요.
경제 관계를 보면은 이제 무역도 상당히 크고 또 인적 교류도 되게 많거든요. 무역 숫자를 좀 보면은 예. 한 해 무역이 12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꽤 많은 한국하고 거네요. 태국 사이에. 예. 그 잘 아시겠지만은 아세안 전체를 합치면은 한국의 무역 2위 상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5번째 차지하는 국가가 태국이고요. 보다 더 인상적인 건 이제 인적 교류 부분인데 예.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방문하는 게 1년에 15만 명 정도 됩니다. 15만 명.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가는 동남아 국가는 베트남이고 그다음에 필리핀 그리고 태국이죠. 반대로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1년에 5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동남아에선. 그다음으로 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국에 체류하는 동남아 사람들을 국적별로 보면은 태국이 1위입니다. 약 한 그래요? 20만 명 정도 한국에 꽤 지금 많네요. 체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정부에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네, 그렇죠. 있고 동남아를 되게 중시하는데 그리고 올해 말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1989년에 네. 한국하고 아세안하고 대화 상대국이 지정된 걸 30주년 기념해서 열리는데 마침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 태국입니다. 아.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도 그렇고 한아세안 관계도 그렇고 2019년 한 해는 태국이 어떻게 응해주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겠죠. 동남아 쪽에서는. 상당히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오늘 사실 그 핵심적인 주제 이 선거. 네. 선거에 대한 총평부터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아직도 뭐 부정 선거가 있었다라든가 선거 결과가 예상치 못했다라든가 뭐 군부 개입이 컸다, 뭐 탁신 정당이 약진을 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낮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적인 선거 결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요번에 치러진 선거가 외신에도 그렇고 국내 언론에도 그렇고 조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한 나라에서 선거 치른 거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관심이 될 사안은 아니지만 요번 태국 선거에 특별히 관심이 가는 이유가 2014년에 태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19년까지 5년 동안 사실상의 군정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로 복귀하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라는 거를 통해서 그 안에는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될 수 있고요. 선거 결과를 보면은 푸어타이라고 부르는 정당 이게 이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했던 탁신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정당인데 이 정당이 지역구 의석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137석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군부를 지휘하고 있는 프라윳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게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팔랑 프라차랏이라는 정당이 97석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350석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만 놓고 보면은 탁신을 지지하는 푸어타이 당이 1당이 되고 그다음에 군부가 만든 정당이 제2당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변수가 뭐냐면 150석의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거랑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500석 중에서 득표율에 따라서 남은 150석을 나눕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그 비율을 맞추면은 더 안 주고 지역구에서 그 비율을 맞추지 못했으면은 더 주게 되는 거죠, 비례대표를. 그래서 요 비례대표를 배분했을 때 아마도 군부가 이끄는 정당이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원 안에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반면에 이제 탁신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기타 야당들에서는 군부가 주도한 이번 선거에 선거 부정이 되게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아직 선거 결과가 확실한 건 아니다. 예. 유동성이 남아 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정한 선거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부정한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하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선거 투표가 끝난 직후에 선관위에서 이번에 투표율이 한 80% 정도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투표율이 63%다. 그러니까 17% 차이가 나는 거죠. 이 17% 차이는 상당히 큰 거죠. 전체 선거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요건 좀 증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 태국 선거도 외국에 있는 부재자 투표를 하거든요. 대사관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그거를 본국으로 보내서 집계를 한 시스템인데 뉴질랜드에 있는 대사관에서 투표한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태국 교민들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사라져버린 사례도 있고 또 탁신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투표장 앞에서 공공연하게 매표 행위가 일어났다. 돈 주고 여기 찍어달라라는 매표 행위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지역구 의석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을 했다면은 네.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이 바로 집계가 될 수 있는데 선관위에서 지금 3일째 그 득표율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득표율을 발표해야만 비례대표 의석이 그렇지. 정해지는데 금방 나올 것 같았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무슨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당이 되든지 간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불복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태국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앞으로 태국 정치가 어떻게 변해갈 거냐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태국에서는 국왕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전 국왕이었던 푸미폰 국왕이 서거를 하고 바로 그 아들인 와치랄롱건이 이제 국왕이 됐죠. 그리고 올해 5월에 대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까운 국민들이 국왕을 존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실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가 발표나고 약간의 논란은 있겠지만은 곧이어 5월에 대관식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더 이상 정치적으로 논란을 크게 만드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렇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군부가 이끄는 정당에게 유리하게 최종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의 그 분위기로 굳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참 그렇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의 후퇴냐 아니면은 그냥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좀 약간 휴지기로 이걸 봐야 될 건지 좀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선거를 어쨌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선거를 치렀다라는 점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숨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군부가 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헌법을 수정을 했습니다.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상원과 하원을 뽑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꿨거든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7년에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신헌법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상원이 250석이 있습니다. 상원이 그리고 250, 하원이 500석이 500석. 있고요. 그래서 합해서 750석이죠. 이 750석의 의원들이 모여서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국왕한테 올립니다. 그럼 국왕은 추인하겠죠. 추인하는 거고. 이런 750명의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376석이고요. 네. 군부가 계산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250석의 상원 의원은 지금 현재 군부가 임명해 놓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왕이 친경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직이죠. 그럼 당연히 왕 또는 군부랑 친한 사람들을 임명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250석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부든지 아니면 왕당파에 있는 정당이든지 하원 500석 중에서 126석만 가져가면 376석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군부에서 만든 정당도 충분히 126석은 넘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하원 과반수를 넘게 되고 그러면은 총리를 하원에서 누가 일당이 되든지 간에 총리는 군부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땅짓고 헤엄치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같지만 형식적으로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예. 프레임을 만들어놨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은 2001년에 탁신이 총리가 됐고 2006년에 또 쿠데타로 쫓겨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옐로우 셔츠하고 레드 셔츠하고 사이에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좀 반으로 갈려 있고요. 레드 셔츠는 탁신이라는 쫓겨난 총리를 지지하는 집단이고 옐로우 셔츠는 왕 또는 반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잠깐 그 탁신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이렇게 개혁 세력인가요? 어떻게 봐야 사실 돼요?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탁신이 국민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파퓰리즘이죠. 특히 빈민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빈민들, 농민들한테 이제 국고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마구 이제 퍼주는 그런 식의 행태를 보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군부가 탁신을 몰아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탁신의 권위주의와 인권 이런 문제들을 들어서 몰아냈거든요. 그러니까 탁신이 아니, 군부가 그 인권 문제를 들어서 몰아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텐데 필리핀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 그렇죠. 하고 있죠. 그 안에서 많은 인권 유린들이 그렇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그 원조는 탁신입니다. 근데 그때 별로 보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보도는 많이 안 됐죠. 한국의 미디어 전반적으로 동남아 문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도는 안 됐는데 그런 문제, 미디어 조작, 그다음에 탁신의 부패 문제, 인권 문제, 권위주의적인 통치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군부에서는 탁신이 민주적이지 않은 인물이다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몰아낸 거고요. 그 이면에는 군부가 떠받드는 왕에 대한 탁신의 공공연한 도전이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태국 정치에서는 왕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왕입니다. 왕이 해야 된다. 총리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수행하는 넘버원 서번트, 가장 높은 신하에 불과한, 이게 전통적인 태국 사람들의 생각이고 정치의 룰이었는데 탁신이 그걸 깨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궤심죄가 걸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왕, 그다음에 전통적인 엘리트로부터 미움을 샀고 그게 쿠데타의 2006년 쿠데타의 원인이 됐던 거고, 그 뒤로 옐로우 셔츠와, 그러니까 왕을 지지하는 옐로우 셔츠와 탁신을 지지하는 레드 셔츠 간에 한 10년 넘도록 계속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져 갖고, 어쨌든 이번 선거로 인해서 그 혼란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선거 뭐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 역시 군부 세력이 그대로 남을 것이다. 권력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이후에 태국의 어떤 대외 정책이라든가 대내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이고, 그것이 한국 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군부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그 집권을 사실상 이제 민간으로 탈바꿈을 해서 집권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대외 정책이라든지 한아세안 관계에는, 한태국 관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군부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태국의 외교 정책이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늘 일정한 노선을 취해왔고, 한태국 관계에서도 우리의 인적 교류 관계나 경제 관계나를 볼 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쿠데타라는 것이 크게 정치적인 노선을 바꾼다, 경제 정책을 바꾼다, 외교 정책을 바꾼다라는 방향보다는 국내적으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좀 작은 규모의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는 잘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정책이나 대외 정책 부분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세안 그 10개 국가 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세안을 좀 리드해 나가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뭐 그 인텔렉츄얼 파워로 보게 되면 싱가포르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태국에서 이 선거 이후 좀 군부의 세력이 안정화되고 한 상황이 되면은 좀 태국이 아세안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다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건가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간은. 왜 그러냐면은 태국이 아세안이 1967년에 만들어질 때 그 아세안을 처음 만든 5개 국가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초기에는 매우 활발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국내 지향적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의장국 수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태국이 좀 더 국내적으로 안정되고 밖으로 이제 대외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는 데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성급하게 할 건 아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세안, 한 아세안에서 아세안의 의장국이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제 한 태국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네, 오늘은 태국 총선 그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